전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정도의 연봉, 그거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학에서 이스털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소득 수준이 2만 불 될 때까지는 그 소득이 늘면 행복 지수가 높아져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는 절대적 빈곤을 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5천 불일 때보다는 만 불일 때가 행복하고, 만 불일 때보다 15,000불 행복하고, 15,000불보다 2만 불이 행복하죠. 그런데 2만 불이 넘어서면서부터는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3만 불을 버나 4만 불을 버나 그때부터는 행복이랑은 상관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그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연봉이라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은 굉장히 상대적 동물이죠. 남보다 못할 때에는 사실은 행복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아주 부유하다고 그걸 또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남들 못지않은 연봉, 그 못지않다라는 게 아주 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설문조사를 해보면 당신의 연봉이 얼마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알아보면 설문조사 저도 하면서 놀라지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연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남들에게 뒤처지 않는 연봉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저는 행복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옛날에 가을 동화라는 영화에서 원빈이 송혜교한테 한 말인데 얼마면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가 얼마가 있으면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시거나 저 자신한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 나는 얼마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해요. 그래서 빈종이 A4지 한 장을 딱 써놓고 구체적으로 한번 써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살아가려면 근본적으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식비가 들어갈까요? 얼마나 쓸까? 혼자 나가서 사 먹으면은 요즘 7,000원, 8,000원 정도가 식비가 들어가는데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면 뭐 두 끼면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여하튼 뭐 하루에 두세 끼를 먹으면 근본적으로 5,000원에서 7,500원 정도 되면 15,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도 먹으면 한 3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고 일주일이 7일이면 21만 원, 한 달이면 한 84만 원, 한 80만 원 내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주부들이나 이렇게 식료품 쇼핑 같은 거를 가보면 이제 쇼핑 카트에다가 막 주말에 한번 나가서 단기 시작하면 딱 계산대에 와서 계산해 보면 보통 10만 원 좀 넘거든요. 과일이 들어가면 한 15만 원 정도 되고 거기 고기까지 얹으면 한 20만 원 넘어가실 텐데 일주일 단위로 한 4번 정도 하면 그것도 한 8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식비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한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집에서 해 먹으면 덜 쓴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요즘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으니까 집에서 해 먹으면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안 이루어져서 비용이 더 들어가신다는 분도 계시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식비로는 어느 정도 쓸지를 한번 딱 카운팅을 해보시고요. 지금 쓰고 있는 돈과 내가 최대한 줄인다면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등 붙이고 잠은 자야 되니까 주거비가 들어갈 거예요. 수도 광열비. 보통 아파트에 사시는 분 많으신데 아파트 평당 거의 10,000원꼴 들어가신다 보면은 거의 정확합니다. 이게 여름 겨울에는 좀 많이 들어가고요. 봄가을에는 좀 작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봄가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그 정도로 카운팅을 하면 뭐 20평에 사시면 한 20만 원, 보다 좀 크게 사시면 한 30만 원 내외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주거비랑 식비 부분들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나?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교통비, 자가용 운전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크기의 차를 운전할 건지, 뭐 예를 들어 2000cc급 자동차를 한 달 운전한다 그러면 지금 리스를 해서 한 달을 쓰면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 기름값까지 다 하면 40에서 50만 원 정도 훌쩍 들어가거든요. 물론 뭐 줄일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는데, 내가 자동차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산을 해보고 가늠해서 그 금액을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쓰시니까 통신비 본인도 쓰고요, 배우자도 쓰잖아요. 예를 들면 뭐 LTE급으로 쓰고 뭐 통신비를 무제한으로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와이파이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집에 가면은 이제 스마트 TV를 쓰거나 컴퓨터 같은 거 연결해서 다 랜으로 연결해서 쓰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앞으로 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그 스피커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뭐 쓰면은 그 비용도 더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 들어가는 걸 감안하면 한 달에 15에서 20만 원 정도가 통신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관계에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면 경조비가 대표적인 건데,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경조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한 1년에 평균 한 116만 원 정도 쓴다는 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10만 원? 본인 배우자 쓰시면 한 20만 원 정도가 들어갈 텐데, 뭐 그보다 덜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더 쓰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경조비 어느 정도 들어갈까 카운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친구 만나면 술 한잔하고 뭐 차 한잔 마시고 당구도 치고 뭐 골프도 치시고 하실 텐데, 유흥비 또는 교재비 아니면 또 문화비 같은 걸로 들어가는 비용, 영화 한 프로 보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하루에 10,000꼴 쓴다 그래도 한 달이면 30만 원, 배우자도 쓰면 한 60만 원, 물론 더 쓰시는 분도 계시고 덜 쓰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그 비용을 한번 카운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럼 나는 안 썼는데 나라가 나로 하여금 쓰게 하는 것들이 있죠. 세금 같은 거, 아니면 건강보험료 같은 비용들, 흔히 이제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 비소비 지출이 보통 소비 지출, 내가 쓰는 돈의 한 20%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거 정도로 카운팅을 해보시면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가는 비용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의료비, 옷 입는 거, 아니면은 의료비, 아파서 들어가는 비용들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니까 빼놓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이걸 어느 비용까지는 꼭 있어야 되겠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뭘 봐야 되냐? 내가 이걸 마련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 어느 시기에 이게 부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킹을 해보시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 생애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취약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얼마짜리 월급 봉투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느냐, 이것들 또 그 기간을 늘려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 그 최소 소득을 쭉 나올 수 있도록 캐시플로우를 마련해 두고 나면 인생이 되게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전 재산을 모아서 어떤 한 주식에 딱 넣어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야, 이 주식이 지금 10,000원짜리인데 이게 10배 올라서 10만 원 되면, 야, 내 자신이 예를 들면 5억 있다, 50억이랬는데, 야, 그리고 세우는 건 계획이 아닙니다. 그건 몽상이죠. 로또 당첨되면 나 뭐뭐 할 거야, 그게 계획입니까? 그건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도 없고 인생에 계획이 없어집니다. 분산 투자를 해놓으셔야지 여러분에게 안정감이 가고 거기서부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나갔고 여기에 맞춰서 뭘 하고,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맞춰서 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거고, 여기에 맞춰서는 그래 내가 이 일을 도전해보고 요걸 몇 년 뒤엔 어떻게 하고, 계획이 생기죠. 왜 여자분의 노후가 남자분의 노후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까?
아, 더 오래 살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요인이죠. 하나는 남자분의 투자 성향은 공격적이라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의 투자 성향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노후에 보다 더 많은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여자분들입니다. 두 번째, 남자분들은 노후가 되면 시골 가서 사시려고 그러죠. 여자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왜? 남자분들은 노후가 되면 사회성을 포기해버립니다. 여자분들은 그러지 않고 사회성, 시골 가서 내가 뭐해, 친구도 없는데 쇼핑센터도 못 가고,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바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남자분들의 노후의 계획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 다음 뭐 할 거야? 아, 시골 가서 한가롭게 여유있게 뭐, 그게 계획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왜? 공격적 성향.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평생 계획이 생기고 안정된 삶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적든 많든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출발은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평생 바로 분산 투자, 재무 설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70세인 시대의 라이프 스팬을 보면은 뭐 20대 초반까지 공부를 하고요. 한 3, 40년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한 10년 정도 여가 생활을 즐기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보통은 이제 은퇴, 정년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생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또 여생이란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이게 뭐 짜투리 삶? 남은 인생? 이런 개념인데 사람이 살아있는데 남은 인생이라는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은 인생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소설책인데 한국에서 최근에 좀 반향이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난 사람이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그 소설책에 정년퇴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년퇴직은 생전 장례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년퇴직 이후의 삶이 여생이 돼버리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 거냐라는 거는 70세의 인생이 끝나는 삶의 스팬에서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같이 수명이 뭐 80, 90, 100살까지 간다라고 하면 조금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공부하고 일하고 퇴직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형태의 삶의 패턴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삶의 변화를 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처럼 속도가 느린 시대에는 한번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배웠던 기술을 가지고 20, 30년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하나만 보더라도 18개월에서 20개월 넘어가면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 기술이 바뀌는 속도를 따라가기가, 교육이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한번 교육받았다고 그걸 쫓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서 계속 교육받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생을 나눌 때 보통 4단계로 나누거든요. 예전에는 1기가 이제 배우는 시기, 2기가 일하는 시기, 3기가 퇴직하고 나서 건강하게 사는 시기, 그 다음에 4기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망하는 시기까지를 이제 인생의 4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보통 3기를 이제 은퇴라는 개념으로 은퇴 생활 시기로 많이 잡았었는데, 요즘은 인생 3기를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윌리엄 세들러라는 분이 인생 3기를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인생 3기를 생각할 때 비행기 활주로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요. 그러면 20대가 활주로를 생각할 때는 비행기가 주로 이륙하는 모습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뭔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떠나는 시기라고 이 활주로를 보는데, 과거의 40대, 50대들은 활주로를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로 봐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40, 50대는요, 지금 과거에 했던 일, 지금 직장에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착륙의 개념도 있지만, 60대 이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륙을 같이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착륙과 이륙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고 되게 번잡하고 어렵고 바쁜 시기가 50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 3기에 대한 개념 정의가 과거랑 지금은 완전 또 많이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과거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계속 배움과 일을 겸비해서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시대로 좀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의 개념하고 달라졌다는 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엔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생을 돌아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갔잖아요. 인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면. 근데 그게 현대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는 사회적 이유고요. 하나는 개인적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이유는 뭐가 되냐면은 당연하게 여러분, 사회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어르신들 우리 예전에 공부 제일 잘하던 사람들 서울대 의대 안 갔죠. 물리학과 갔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면은 물리학과 가는 게 훨씬 더 좋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이유가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대학교 때 공대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5년, 10년만 쓰면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대 자격증이란 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특히 한국 사회같이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의대에 대한 선호도, 문과는 법과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던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제 평생 학습 세대다. 이 말이 뭐냐면 젊었을 때 배운 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 젊었을 때 변화했고 그걸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해서 소득을 거둬서 그 소득으로 노후를 보낸다? 아니죠. 이제는 젊었을 때도 배우고 일해야 되고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일해야 되고 더 나이 드셔도 배우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속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예전에는요 20대하고 물론 그때 노인은 보통 60대지만 건강 상태가 다른 겁니다. 예전에 노인은요, 원래 노인을 갖다 사전, 사회경제학적으로 정의가 뭐고 같습니까?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그러는 건 유엔에서 정한 노인에 대한 개념이고요. 원래 사회경제학적 정의라는 거는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노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노인을 만 14세 이하와 더불어서 피부양 인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노동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정의를 했죠. 근데 여러분 요새 그런 노인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전부 노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인 혹은 노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평생이라는 건 예전에는 사이클을 가졌던 거죠. 배우면 배운 걸로 일하고 일하면 일해서 번 걸로 소비하고 마는 삶. 이 세 개의 넓은 삶이 현재는 등식이 깨져나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개인적으로는 인류의 건강 상태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변동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즐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평생 학습 시대, 평생 재무의 시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이 현실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겠지요.